제가 요즘 좀 통일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통일이 어쩌면 가까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호남 미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호남도 우리가 지역의 일도 하지만 국가를 생각하는 거니까 통일에 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역 발전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국정원이 사실 국정원장이 굉장히 외교를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외국에 있는 그 정보부장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러면 이제 그 국정원장 임명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4대 강국을 먼저 가야 돼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건 필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많이 갑니다. 가는데 되게 중후지국에 가면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한국 너희들 말이지 어째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놀랄 그런 발전을 했느냐. 민주화도 하고 산업화도. 물론 이제 우리는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있죠. 왜 그렇게 됐나.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밑에 직원들에게도 많이 연구를 시키고. 제가 이제 미국의 로버트 베로라고 하버드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을 위해 독립한 나라가 꽤 많습니다. 지금은 140개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한 56개국 정도를 연구를 했어요. 독립한 나라 중에 정말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가 어디냐. 그 원인은 뭐냐. 공통적인 원인은 뭐냐. 그렇게 유명한 나라네요. 한국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뽑아보니까 이게 한국하고 대만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고 대만은 우리가 반 정도 국력이 되고 한국이 제일 큰데 이 사람이 조사하니까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개발 독재지 이게. 근데 이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끗한 독재를 했어요. 세 나라가. 이게 개발 초기에 이게 똑똑한 지도자가 깨끗한 독재를 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소득을 경제 성장을 시켜서 이게 한 5,000불 넘어가서 한 10,000불, 7,000불 사이에 되니까 밥 먹는 게 해결되고 이러니까 민주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지도자 뽑고 싶고 이게 자연히 민주화가 되는 거라. 이 사람이 원리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필리핀 같은 데는 민주화부터 시작을 했어요. 민주화부터.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고, 더 이제 나가서, 그때 당시에 우리 세대가 엄청나게 고생했죠. 조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도 우리 맡은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전 세계가 알아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검찰에서도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힘을 보태서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됐는데 제가 이제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승만을 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이제 그때 이 모든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상당히 이걸 연구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참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경쟁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초기에는 북한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었지만 추월해서 이제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인류 역사상 없는 3.9%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참 효율적이고 좋은 헌법을 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그 기초를 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건국의 이제 주역들이 그 중에 보면 이제 교육혁명을 했어요. 교육혁명 뭐 잘하는 얘기죠. 그 해방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한 13 내지 14% 정도가 문자 해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의무교육을 해서 이분이 물러날 때쯤 돼서 전 국민의 94%가 문자를 깨달았어요. 글을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법무부 장관 때 보니까 아직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6만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94명이 그 문자를 못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직도. 그래서 제가 정부에 지시를 했어요. 반드시 들어온 사람 앉혀서 그렇게 할 일 없이 앉히지 말고 반드시 글을 가르쳐라.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6개월에 보고 왔는데 장관님 세상이 이렇게 밝은 줄 몰랐다 이거예요. 간판도 보이고 글자가 보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이 문자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이 보통 사람이 열심히 하면 3일이면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다네요. 그렇게 문자가 아주 좋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늘날 더구나 뭐 인터넷 시대에는 아주 적합한 문자고 뭐 중국, 일본하고 비교하고 싶죠.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남녀 평등 우리 여성을 해방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의 이제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도록 이런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조선조 말에 우리나라가 정말 비참한 거. 조선조 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여성들 6.25 저기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자들이 글도 못 배우고 국가는 부패하고 관리들은 수탈만 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말이지 못 씻기라도 좋은 거 하나 사면 기어이 그걸 뺏어갔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 이웃 남자 보고 좀 웃기만 하면 어떤 남자는 남편은 말이야 코를 잘라버렸더라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코를 없애버렸어. 우리 같은 몇 번 없어요. 오늘날 우리 그 영국의 그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영국의 왕실 지리학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91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계속 여러 번 왔다 가면서 한국을 쫙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열등한 민족이요? 한국 민족. 그 서울 시내 온통 똥이야, 똥. 그리고 막 배탈 나서 뭐 10명 남은 뭐 30세 전에 뭐 한 7명 죽어버리고 백성들이 맨 수탈 당하고 게으르고 글도 모르고 국가는 도대체 도로도 놔주지도 않고 교육도 시키는 것도 없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다. 나중에 이제 저쪽에 만주, 뭐 시베리아 저런 데 가서 우리 교포들이 사는 걸 보고 생각을 바꿔요. 이 민족이 그런 게 아니다. 이 제도와 이 한국이 잘못됐다. 이제 그런 나라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문자를 해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다시피 농지개혁을 했죠. 농지개혁을 뭐 완성을 못하고 6.25가 났지만은 6.25가 나서 공산당이 밀려왔지만은 우리가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산화되지 않고 뭐 그 외에도 뭐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우리 한국 사람 2만 명을 미국에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인재가 필요하다고. 북한은 인재를 다 죽였어요. 일제시대의 인재들. 반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6.25 전쟁을 계기로 오히려 그걸 반전시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해가지고 6.25 때 미국이 특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2차 대전을 하면서도 특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한지 뭐 일반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전쟁을 수행했더라고요. 근데 한국을 돕기 위해서 그 예산, 특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밀가루를 3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려. 전쟁 중에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을 강화해주고
군대 무장을 하고 국민 교육시키고 전부 먹이고 하는데 산업시설 투자하고 완전히 잿더미였어.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아프리카 전체에 보낸 예산보다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 전 세계가 지금 공산하고 민주주의를 대립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한국을 말이야. 민주주의 전시장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이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달래갖고 미국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주야. 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강한 동맹 체제가 없어요. 우리가 공격당하면 미국이 바로 공격당하는 걸로 참전할 수 있는 이런 방위주. 이걸 노무현 정부 때 내가 있었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이 방위주를 깨버리라고 그랬어. 쪼개버렸다고. 아주 정말 위험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방위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북한 턱 밑에 살지만은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잘 압니다. 북한이 절대 전쟁 못해요. 지난번 북한이 엊그제 무슨 도발 하려고 잘 됐냐? 박연서 오케이. 잘 됐다. 오케이. CJ 이재명 회장.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잘 되셨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상호 방위주야. 이 견고한 동맹 이거를 가지고서 미국이 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을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잠수함을 어디로 숨기고 별짓을 다 하고 제가 동안 채널 A에 할 수 없이 시청자 위원장입니다. 하도 강국이 붙어서 1년만 한다고 바빠 죽겠네. 많이 물어봐요 와서. 절대 전쟁 안 한다. 우리 대표가 잘 버텨서 북한이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데 잘 버텨서 틀림없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됐죠. 알다시피 김정은이가 집권하고서 북한의 엘리트들을 전방으로 배치를 했어요. 장교들. 근데 이게 방송이 워낙 세가지고 낮에는 10km, 밤에는 24km까지 들리고 선명히 들린단 말이에요. 이 김정은이 실정하는 건 한 짓거리를 계속 낱낱이 다 얘기를 하니까 젊은 엘리트들이 완전히 바꿔요. 이거 우리는 형편없는 나라. 그래서 굉장히 동요가 심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런 모든 그 외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당시에 이 한국을 독립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유교도 해봤고 불교도 해봤어요. 유교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남녀 차별이 심하고 인간 차별이 심한 거야. 계급적인. 불교를 해봤지만 미래지향적이고 현재를 좀 무시하는 그런 거 있고 기독교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선각자들, 이 독립운동에는 모든 깬 사람들이 전부 미국의 기독교 문명을 연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걸 굉장히 연구들 많이 했어요. 논문도 많아요. 근데 일본이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했죠. 완전 적국이 됐지만 그때도 보면 외교 문서에 100번이나 미국에 보낸 외교 문서를 겸손히 써서 보냈는데 우리가 미국의 기독교 문명을 연구해서 한국을 잘 개화시키겠습니다. 이러고 미국을 한테 꼭 외교 문서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이 침략한 게 아니라 미국 당신들의 위대한 문명을 잘 전달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강교한 짓을 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 문물을 잘 배우겠다. 이런 말도 계속. 일본도 위대한 선각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북한에 이제 남은 동포가 지금 2천만에서 2,300만 정도. 그러면 이제 좀 통일에 관해서 해방이 못 되기 반쪽이 있는데요. 이 통일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5.8%가 찬성을 하더라고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게 22.1%. 또 모르겠다. 그게 22.1%. 그리고 가반수가 지금 통일 원해요.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주장했는데 1%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일하면 이익이 굉장히 많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고 무슨 뭐 남부 인구가 커서 시장이 커져서 내수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감사 2013년 자료 보면 북한의 이 광물 자원이 6,170조 달러, 조원, 6,170조. 한국 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그 다음에 북한자원연구소에 낸 공동보고서 6,170조. 네,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국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때, 이렇게, 모병제로 바꾸면 말이죠. 모든 사람이 가서 군대 가서 기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 시간. 그런 거 계산할 수 없죠. 엄청나게.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중국하고 그쪽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뭐 이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0, 30대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나이 들수록 반대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젊은 애들은 요즘 직장 못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단 말이야. 북한 통일하면 우리가 직장도 생기는 이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돼. 나이 든 사람은 내가 뭐 집도 있고 가진 게 있는데 이게 흔들려가지고 뺏기지 않을까. 세금으로 많이 내죠. 이걸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요. 국가 예산 보유고를 적어도 3천억 불은 가지자. 왜냐, 갑자기 북한이 통일될 수 있다.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다 그렇게 통일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천억 불을 그때 우리가 이상 갖게 됐는데, 지금은 아마 3,800억 불? 중국이 3조 8천억 불이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북한이 갑자기 우리가 통일이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북한 통일 비용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려놨어요. 독일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근데 실은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우선 뭐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돈 별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북한 원주해 주는 거에 뭐 약간만 보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깃국하고 쌀밥을 먹이려면 우리 예산의 1% 정도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해서 북한을 저걸 하려면 176조 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통일 뭐 비용 전혀 걷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일에 꼭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여기서 우리 좀 호남 미래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게 뭐냐? 토지 문제라고요. 내가 이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국정원에서나 법무부에서나. 북한이 그 토지가, 북한 면적이 13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그 토지를 다, 토지 문서를 북한에서 불태워버렸어요. 무상몰사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없애버렸는데, 지주들이 남한에 내려오면서 그 문서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 6만 명 정도 있어요. 거의 다 토지 문서를 갖고 내려왔어요. 400만 명이 내려왔거든요, 그때. 근데 이 독일이 갑자기 통일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동독에 있는 이 토지
증서를 응? 전부 다 소송을 해서 찾아가겠다.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46만 건을 소송을 해서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났어요. 이게 엄청난 사법 비용이 든 거예요. 재판에 해서. 그 다음에 이 토지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 시가로 보상해줘야 되니까 지금 막 값이 그냥 갑자기 그냥 동이 되니까 막 1000배 이렇게 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덕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옛날 농지개혁에서 우리 집가 그때 증권으로 준 방법도 있고 이게 우리가 부관을 막았을 시점에 그 물가와 지금 물가 계산해서 그걸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 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증권을 주고 토지를 임대해서 없는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만 잘 해놓으면 중국은 지금 50년 임대 제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문제가 많더라고. 제가 연구해보니까 20년 정도로 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임대해주면 돼요. 2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거기 토지에서 나는 이익을 우리가 계속 국가가 환수를 해서 전체 공공이익에 쓸 수 있다. 그러면 북한 토지를 계획적으로 잘 디자인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싼 땅값에 생산을 해가지고 외국에 이 수출을 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강국이 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있다. 북한. 내가 주장해. 내가 법무부 장관 때 이 토지 문제를 옛날부터 헨리 조지의 토지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통일 북한 그 법령을 많이 연구합니다. 거기다가 이거 해라, 이거 준비해라. 북한 토지 통일됐을 때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한 방안을 연구해라. 그래서 보고를 받고 국정원에 가서 내가 이제 북한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밖에 교수들을 불러다가 용역을 주면서 북한하고 연구를 시켜가니까 이 북한실에서 말이죠. 아, 우리는 북한 정보하는 데인데 무슨 토지 문제 연구하라고 그런다고 말해. 아니야. 연구해. 6개월쯤 되니까 그 실장이랑 모두 와가지고 아, 우리가 이거는 국정원의 직원으로 있는 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생각이 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야 북한을 빨리 경제 부흥시킬 수 있고 이게 토지 문제. 우리 남한에 이게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요즘 뭐 집도 전세도 못 구하니까 장가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말이지. 공급이 한 2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안 되니까 뭐 자동차나 사버리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할 게 있다. 우리 공항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할 게 뭐냐? 이런 걸 좀 찾아보자. 좀 우리가 한국을 큰 눈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통일이 뭐 된 거 잘 아시죠? 독일 통일이 된 게 갑자기 됐는데 예기치 못하네요. 뭐 그때 동독이 뭐 독일 통일은 연구이 없다. 동독 관리들이 장담을 했었는데 1989년 11월 7일 날 갑자기 통일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이게 동독 관리 실수하고 그 외신 기자의 그 독일어를 잘 모르는 외신 기자의 그 실수 이게 보태져 가지고 돼버렸네. 잘 알다시피 샤보브스키라고 윈터 샤보브스키라고 이 사람이 동베를린 서기장이면서 공보 담당 중앙위원인데 이게 동독에서 당시에 국민들이 계속 좀 여행도 좀 시켜달라 외국에 가려는 거 압력이 많으니까 좀 완화시켜줘야 되겠다 여행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여행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기 브리핑 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이 샤보브스키가 브리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휴가를 가니라고 중앙 그 계획을 확정하는데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 발표문만 갑자기 갖다 들이대는 거야. 오늘 발표라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뭐 휴가 갔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깊이 생각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거야.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였는데. 새로운 걸 발표한다. 뭐냐?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여권하고 그 다음에 뭐 저걸 신청을 해라. 외국으로 가는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 동베를린 그 장벽 여기에 있는 검문소를 거쳐서 통과해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발표를. 에? 그렇게 했는데 이탈리아 리카르도 아만다라는 기자가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장벽이 무너졌다. 붕괴됐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질문했어. 언제부터?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생각도 없이. 원래는 크리스마스 때쯤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러니까 미국 기자는 독일을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이태리 기자가 통신 기자가 그렇게 막 급히 전문을 보내니까 에라 막 자기도 미국에다 전문을 쳐버렸다. 그러니까 독일은 뭐 별것도 아니라고 독일 기자들은 알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뭐 기왕 그렇게 된 거 우리도 써버리자. 우리 써버렸어요. 이 독일어로 보면 그랜츠 위버강 스텔렌이거든요. 이게 그랜츠 경계에 있는 검문소를 통과하여 이런 것을 붕괴로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방송을 모두 전 세계 방송 동독 시민들이 듣고 이제 서독으로 가려고 수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돌아가라고 말이에요. 야 이놈들아 방송도 못 들었냐 말이야. 이미 다 자유로 다 허가 됐는데. 수만 명이 모이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그래 이제 독일 통일에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그걸 가장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수다. 자기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독일이 그때 당시에 통이라고 해서 뭐 뭉치면 죽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통일해놓고 보니까 독일이 굉장히 한 24, 5년 동안 어려웠거든요. 달러도 뭐 몇 조 달러, 한 2조 달러 썼을 거예요. 독일 비용이 많이 들었죠.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어찌됐건 독일이 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참 유럽에서 최강대국이 됐는데 우리도 갑자기 통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그때 가니까 중국이 이 사람들이 제국을 경영해본 경험이 많아가지고 북한의 이 장성들을 불러다가 자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조대라고 저도 거기서 잡았습니다만 조대 이런 데 된다고 잠을 재우고 말이죠. 네? 그 용돈 주고 말이야. 북한 장성들 불러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 정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누구들 북한 장성들 자주 만나지. 그러니까 북한이 급표사태가 나면 결국 무력으로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군인이 장악한다. 그러니까 미리 얘들을 잘 꼬셔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이 군 장성하고 이 내통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원했을 때 그걸 시도를 하다가 뭐 간첩 잡았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미리 대비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름다운 그 역사상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게 사실은 그 보니까 동독의 라이프치니의 니콜라이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 83년도 1983년도에 청년이 서독으로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총에 많이 맞아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시민들이고 다 그냥 종교를 초월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평화 시위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평가하죠. 우리는 지금 독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국제정치적으로. 일본은 절대 한국이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북한을 완충지대를 두려고 하지 미군하고 이 국경을 맞닿뜨리려고 합니다. 소련도 한국 통일 원치 않습니다.
조선 좀 안해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했죠. 한국 땅 따먹게 하려고. 청일 전쟁했죠. 한국 그걸 별벌 없는 땅 따먹게 하려고. 이건 정말 우리가 일고 살 때가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통일을 열망하고 각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기도하고 자기들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어요. 중국이 내놓으려고 한다.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가고 한 거에 대해서 중국은 뭐 체면을 세워줬으니까 좋아하겠지만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좀 기분이 나빠요. 계속 나빠요. 우리를 그렇게 살려줬는데 저 언젠가는 저것들이 중국으로 붙을 것이다.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그동안 일본은 알다시피 옛날에 2차 대전 때요. 2차 대전 전에 우리를 먹고 그럴 때 되게 무력이 2위였습니다. 미국 다음에. 그때 700만이었어요. 우리 광복군이 3,000명인데 그런 일본이 다시 재무장을 하죠. 이런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